저는 아마 오늘 연사로 나오신 분 중에 AI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은 편일 겁니다. 근데 오늘 저를 뭐 불러주신 이유를 제가 그냥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AI가 한 6위 수준이니까 사실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데 워낙 이제 그 미국과 중국이라는 절대 강자들에 좀 밀리다 보니까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냐 이런 좀 치열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뭐 사실 또 미국이라는 절대 1 강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 10여 년간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둔 영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전공자로서 우려들은 있는데 오늘은 뭐 그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인공지능 수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여기서 인공지능의 수용이라는 것은 산업적인 수용도 있지만 이용자는 또 이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 혹은 AI를 통한 미디어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그 쟁점도 맞물려 있어서 좀 큰 틀에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과 미디어 생태계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제가 오늘은 영상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이제 미디어라는 것은 통신을 포함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시장을 보시면 인공지능 환경에 나름대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저희가 점심 전에 소개받았던 그러한 수준의 대응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뭐 미디어 분야의 기업들은 이통삼사 그리고 CJ ENM 정도,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파고를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서 이용자 얘기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점심 전 토론 때 리터러시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기술 발전이 그렇습니다마는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용자 간의 활용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LLM 모델 자체가 그 유료로 내야 되는 부분, 물론 이건 미디어 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컨텐츠 제작을 직접 한다거나 혹은 그 컨텐츠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용자 간의 간극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능을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겠지만 미디어 콘텐츠 분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뭐 딥페이크 관련된 문제라거나 혹은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이 또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서 저희가 미국, 중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한 인공지능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물론 지능에 방점을 두어야겠지만 워낙 미국이나 중국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영향이 세다 보니까 그럼 그런 국가들의 서비스는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지능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하지만 과거와 같은 통제자가 아닌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책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통제를 할 때보다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제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는 정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산업을 좌락피락하면 됐지만 지금은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여기서 이해관계는 정부 자체의 이해관계도 있고 국민의 이해관계도 있고 사업자의 이해관계도 있고 결국은 이 세 개가 맞물려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낼 수 있기에는 정부가 상당한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 정부가 그러한 능력을 좀 잘 발휘해 볼 것을 기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규범적 쟁점을 좀 보겠는데 어 뭐 크게 미디어 분야 혹은 전체적인 뭐 IT 분야의 기술을 발달을 보면 인터넷의 활성화, 스마트폰의 보편화, 생성형 AI의 도입 및 활성화, 물론 이제 생성형 AI 도입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2020년대 이 전후 혹은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미디어 이용의 시간적 그 제약이 극복이 되게 되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인터넷 광고 시장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러 플랫폼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도미넌트하는 사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광고라는 BM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편화는 애플과 삼성이라는 지금도 이 단말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 사업자들이 만들어낸 스마트폰의 보편화,
근데 이게 미디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던 시기에 4G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4G 이후로는 모바일 단말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는 것이 매우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에서 말씀드릴,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생성형 AI 기술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최적화된 옵티마이제이션화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일상화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이내믹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세 가지 혁명 중에 생성형 AI 도입에 대해서 약간 아직 퀘스천이 있는 부분은 적어도 미디어 분야를 국한시켰을 때, 앞서서 이제 B2C보다 B2B 시장이 더 중요한 것이 인공지능 시장이라는 말씀을 많은 분이 주셨고 저도 동감을 하는 바이지만 미디어 분야로 돌아오면 생성형 AI를 통해서 과연 어떤 베네핏을 사업자들이 얻을 수 있을지, 혹은 어떤 베네핏을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마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얘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미디어 분야라는 게 워낙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적인 담론과 그런 가치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OECD가 강조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본 원칙을 보시면 포용적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과 웰빙, 그리고 공정성과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인권과 민주적 가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경고성, 보안성 및 안전성, 그리고 책무성인데, 여기서 책무성과 같은 가치들은 기존의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강조하던 가치인데 여전히 인공지능 환경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고, 다만 제가 오늘 이제 정책 얘기를 좀 드리게 되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사업자들이 갖춰야 할 책무성이나 혹은 담보해야 될 책무성은 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책무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들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책무성을 보여줌으로써 정부와 이용자, 여기 이용자는 이제 B2B 기업으로서 기업과 기업 간의 신뢰도 포함을 하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상대해야 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또 보여줘야 될 그런 책무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나 사업자나 이 책무성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인공지능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조금 지엽적인 부분으로 내려와 보면요. 제가 이제 이 워딩을 읽어드리기보다는 설명을 드리면, 이 AI와 관련된 컨텐츠 창작, 비단 영상 컨텐츠 창작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창작에 어떤 쟁점이 있냐면, 이제 인공지능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 창작의 부분에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생성형 AI를 통한 음원의 제작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성형 AI가 음원을 제작해서 뭐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삽입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우리는 그 생성형 AI가 학습한 레퍼런스를 아직까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앞으로도 명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저작권의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건 굉장히 지엽적인 이슈일 수 있지만 좀 더 거대 담론적으로는, 그러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컨텐츠 제작은 인간의 영역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것인가 라는 규범적인 질문이 화두가 되고요. 또 하나, 이용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건 이미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하기 이전부터도 많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유튜브 혹은 다른 디지털 플랫폼들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만 건의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학습을 통해서 추천해 준 그 컨텐츠나 서비스가 과연 우리의 주체적인 선택인가? 그래서 규범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것이 던지는 화두는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개입이 되면서 과연 인간적인 부분, 휴머니즘적인 영역의 어떤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는 사람도 있지만 특이점이 온다를 쓴 레지 커즈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인간의 두뇌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또 인간의 두뇌와 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결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범적인 쟁점이 있다라는 말씀 짧게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산업적인 쟁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마 코카콜라에서 만든 영상도 보고 하셨을 텐데, 조금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미리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전문가들, 저 같은 연구자들, 그리고 실제로 현업에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컨텐츠, 혹은 왼쪽에 있는 에모텔은 거의 인공지능 주도로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가 구현하고 있는 컨텐츠 퀄리티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의 보정이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을 활용한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한 회의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컨텐츠와 자산을 생성해 주는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생성된 콘텐츠와 자산을 관리해 주는 부분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소비자 경험을 더 높여 주는 그 심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수익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제가 뒤에서 말씀도 드리겠지만 마케팅 효율을 높여서 신규 이용자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그렇게 효율적인 이용자 유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조금 의문시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유튜브와 같이 니치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넷플릭스나 우리나라의 티빙 같은 플랫폼을 보시면 오리지널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실 어떤 이용자들도 단일 플랫폼만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다 못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용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컨텐츠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 수익화라는 관점을 통해서 AI가 그 예측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취향들을 맞춰주는 것들로 과연 수익화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으로 초개인화된 역량을 구축해서 매출과 투자 대비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와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AI를 통해서 사전의 기획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면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K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자막이나 더빙입니다. 이거를 저희 쪽 영어로 재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컨텐츠를 재가공을 하는 거죠. 근데 자막이나 더빙을 인간이 다 하기엔 굉장히 품이 많은 작업입니다. 근데 지금 자막으로 말씀드리면 1차적인 작업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약간만 손보면 내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유튜브가 자동으로 그 영상에 나오는 외국어를 자막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비춰보면 어쩌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가장 큰 수혜자는 아직까지 영어에 비해서는 완전히 더 적은 언어권을 가진 대한민국이 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AI를 통한 영상 콘텐츠 제작이 어떠한 진화를 갖고 올 것인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구조가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컨텐츠 재활용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이미지 영상 분석 고도화를 통한 재활용성이 증대될 것이고 여기서 기대되는 분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해 있는 또 시장 중에 하나가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인데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2010년대를 전후로 굉장히 붐업됐던 크리에이터 시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지금 사실 크리에이터 시장은 1인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은 전문가들과 전문 그 스튜디오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어쩌면 생성형 AI 발달은 1인 미디어의 리부트를 갖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소수만이 버추얼 프로덕션 같은 어떤 가상 환경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하게 되면 편집이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제재작과 같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 제작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초개인화된 컨텐츠 제작 편의성이 증대된다라는 또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R이나 VR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데 양방향 정보가 포함된 멀티모달 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디지털 디에이징 대표적으로 그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카지노에서 이제 적용됐던 기술인데 그런 기술이 지금은 굉장히 투자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글로벌화된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컨텐츠가 일단 내수 시장으로 해서 제작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내수 시장 유통을 어떤 목적을 두고 디지털 디에이징 같은 기술을 쓰기에는 어떤 기술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돼 있는지는 좀 그 확인이 필요해서 분명히 생성형 AI가 굉장히 고품질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투자 비용 대비 국내에서의 성과가 담보가 되느냐라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갑로들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아직까지는 시나리오나 대본 콘티 등을 경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사전 시각화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제작자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게 한 가지만 예로 들어드리면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광장이라는 컨텐츠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웹툰을 원작으로 한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웹툰이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웹툰이라는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전 시각화가 되어 있는 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을 많이들 선호를 하는데 생성형 AI가 더욱더 발달하게 되면 꼭 웹툰이 아니더라도 편리하게 사전 시각화를 해서 우리가 만들게 될 영상 컨텐츠의 품질이나 혹은 방향성을 미리 잘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예측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이통삼사가 AI를 투자하는 그 약간 양상을 보면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는 것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남들이 투자한다고 AI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리턴으로 돌아올 것이냐. 물론 큰 기업들의 한정에서는 B2B 영역에서의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과연 B2C 관점에서 수익 모델은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작가 노조가 파업을 하기도 했는데 컨텐츠 제작 분야는 전형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데요.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 효율성이 증대되는 반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한편 반론에서는 효율성을 높여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또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이용 편의성인데 저는 이용 편의성은 분명히 높아진다고 봐요. 다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용자는 자신에게 서비스되는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는지 알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불신을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사업자가 잘 좀 협업을 해서 그 이용자나 국민들이 이러한 어떤 이용 편의성은 증대되되 많은 우려들은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는 AI의 진심이고요. 진심이 느껴지는 공약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디 잘 이행이 되길 바라고 다만 이제 대립되는 관점들을 좀 말씀드리면 AI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혁신을 유도해야 된다는 어떤 입장과 그 다음에 글로벌 사업자의 규제를 좀 막자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서 이제 유럽에서도 좀 이 정책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선생님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려는 있습니다만은 인공지능의 발달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경쟁력 그리고 인공지능의 경쟁력도 물론 미국과 중국보다는 뒤처집니다만은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능의 스탠스를 가져가되 사업자와 정부가 같이 노력해서 좀 신뢰성 있는 그리고 책무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자율 규제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요. 그래서 제언을 짧게 말씀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서서 이제 토론했던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미디어 분야 AI 활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AI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서비스라는 사업자는 과연 거기에 대한 AI 투자가 우리 기업의 정당한 베네핏을 가져가 주실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경우에 제작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많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지능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이 AI에 대한 많은 재원이 투자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AI에 투자되고 있는 것에 비해 미디어 컨텐츠 분야 AI 활용은 정말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의 경쟁력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새 정부의 중요한 모토가 문화 강국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바람은 미디어 컨텐츠 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